안녕하세요. 지현진 쌤이에요. 오늘은 동아시아사 12강 새로운 국제질서와 근대운동 파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동아시아사 4단원 수업 진행합니다. 교과서 기준으로도 4단원이에요. 그래서 4단원 제목이 뭐냐면 동아시아의 근대화운동과 반체국주의 민족운동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근대화 운동이 이루어졌고 어떤 민족운동이 일어났는지 중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4단원은 크게 3개의 소단원으로 구분됩니다. 제 교재 기준으로 9단원 새로운 국제질서와 근대운동. 여기서는 동아시아의 개항과 여러 근대운동,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운동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대 국민국가는 지금처럼 국민이 주인인 국가죠. 우리 이전의 동아시아는 봤듯이 왕이 주인이었던 국가였는데 새로운 국민이 주인인 국가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서양 문물의 수용 파트입니다. 여기는 근대 이후, 개항 이후에 서양 문물이 동아시아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어떤 문물들이 들어왔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연도학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연도학습 위주로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운동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서양 열강과 일본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침략하는지 중점으로 살펴봅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민족운동, 독립운동도 살펴보고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시기 동아시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가 이 11단원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운동의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요 세 단원은 너무 중요해요. 이 세 단원을 포함한 4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꼼꼼하게 학습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와 같이 하면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와 근대화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개항부터 시작할 건데 개항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개항이 어떤 과정으로 체결됐는지 일단 배경 전개 결과 알아야 되고요. 관련 조약 내용 모두 알아야 됩니다. 조약 내용. 그리고 요거 위에 관련된 연도 요 3개까지 모두 알아야 돼요. 이걸 모두 알아야 풀 수 있게끔 이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고 세세한 것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확실하게 학습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개항을 먼저 한 국가는 청나라예요. 왜냐면 서양 애들이 봤을 때 청나라가 가장 뜯어먹을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부터 개항했기 때문에 청나라 개항부터 보고 그 다음 순서로 일본, 베트남, 조선 이렇게 볼 거예요. 아시겠죠? 개항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근대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 개항부터 살펴볼게요. 청나라는 아편 전쟁 때문에 개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은유통 할 때 공행무역 배웠었죠. 그때 영국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 제한된 무역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18세기까지 편무역, 그러니까 영국과 청나라하고만 이렇게 일방적인 무역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청나라 공행에서만 무역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영국이 계속 무역 적자를 봤죠. 근데 영국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는 삼각무역을 전개해요. 그래서 요 그림 보이시죠? 이게 삼각무역입니다. 19세기부터인데 영국이 인도와 영국 식민지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아편을 생산해서 중국에 팝니다. 이게 삼각무역입니다. 아편이 뭘까요? 마약입니다. 마약. 여러분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요즘 막 대한민국도 마약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냥 평생 그 마약에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아니, 못 고칩니다. 못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그냥 좀비처럼 사는 거잖아요. 막 그 영상 보면 무섭던데? 다큐멘터리 마약 중독자들 영상 보면 그런 실 때 한 번이라도 손 대면 안 됩니다.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청나라한테 아편을 많이 파니까 아편 중독자가 늘겠죠. 그리고 은 유출이 심화됩니다. 아편을 은으로 사니까 청나라에서 은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청나라 정부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임칙서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광적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편을 몰수하고 소각합니다. 영국이 이제 이것 때문에 청나라를 공격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청나라가 지죠. 청나라는 19세기부터 이제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1차 아편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힘이 많이 빠진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언제쯤 회복되는 것 같냐면 내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땐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다시 중국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대략 150, 130에서 150년간은 흔들흔들 했어요. 중국이 지금처럼 잘 나간 게 50년? 4, 50년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청나라가 패배하고 난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영국에 이거 연도 뭐 조약 내용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국에 홍콩을 할양해요. 영국한테 홍콩 떼어주는 거야. 줬다 생각하면 돼요, 할양. 그리고 5개 항구를 개항하는데 요거 다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존의 광저우, 상하이, 닝보, 후저우, 샤먼,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광저우의 공행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개, 요 5개 항구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거죠.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 불평등 조약입니다. 근대적 조약은 뭐냐면 우리 전근대 동아시아처럼 조공책봉 관계에 의한 조약이 아니라 지금처럼 국제법에 입각한 조약이라고 해서 그걸 근대적 조약이라고 해요. 이때도 만국공법이라는 국제법에 입각해서 조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결한 조약, 서양과 동아시아가 체결한 조약을 근대적 조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평등 조약이죠. 그 다음 연도에 후문 조약이라는 추가 조약을 체결해서 영국 영사재판권 그리고 최애국 대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조개지도 설정해요. 상하이에 조개는 어떤 일정 지역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에 영국 애들이 땅을 빌려서 거기서 영국 상인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살게끔 합니다. 영사재판권과 최애국 대우는 뭐냐면 영사재판권은 영국 영사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영국 애들이 사고를 쳤어. 불법을 저질렀는데 중국법이 적용을 받지 않고 영국의 영사, 그게 외교관이거든요. 중국에 들어온 영국 외교관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영국법에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그냥 좋게 넘어가주죠. 자국민 처벌을 강하게 안 하고. 그래서 청나라에서 영국 애들이 사고를 쳤지만 청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최애국 대우는 뭐냐면 청과 영국이 있어요. 무역 관련된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청나라가 프랑스랑도 체결했어. 근데 여기는 어떤 엄청 좋은 걸 체결해줬어. 근데 영국에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영국한테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최애국 대우야. 그러니까 좋은 건 다 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최애국 대우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1차 아편 전쟁으로 무역을 확대했는데도 영국 입장에선 승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에로 사건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래. 2차 아편 전쟁을 발발합니다. 에로 사건이 뭐냐면 에로가 영국 배인데 청나라 관리가 그걸 관리하러 올라갔다가
영국 국기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별거 아닌 건데 사실 전쟁까지 갈 일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영국이 2차 세계대전, 2차 아편전쟁, 죄송해요. 자꾸 2차 세계대전인데 2차 아편전쟁을 일으킵니다. 너네 왜 남의 국기를 함부로 내려? 이런 거죠. 하지만 그전에는 무역을 더 확대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죠, 영국이. 그리고 프랑스도 참전하는데 프랑스는 이 당시에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청나라에서 프랑스 천주교 신자들 몇몇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같이 연합합니다, 영국과. 그래서 1차 아편전쟁은 영국만, 2차 아편전쟁은 영프가 같이 공격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고요. 청나라가 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약을 같이 체결해요. 텐진 베이징 조약인데 여러분 이거 구분해서 암기할 필요는 없어. 이 모든 내용 암기하고 텐진 베이징 조약이라고 묶어서 암기해도 돼요. 왜냐면 베이징 조약은 이 텐진 조약을 비준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베이징 조약은 텐진 조약을 재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조약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시험에서도 구분해서 물어보지 않아. 텐진과 베이징 조약. 그러니까 저도 기출문제 해설 쓸 때 둘이 그냥 텐진 베이징 조약으로 묶어 쓰거든요. 이렇게 크게 구분할 건 없다. 대신 모든 내용은 알아야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텐진 조약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외교관, 공사관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외교관이 베이징에 주둔합니다. 이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프랑스 때문에 체결한 게 이유가 크죠. 그리스도 포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10개 항구를 추가 개항해요. 자, 1차 아편전쟁 이후 난징 조약에서는 5개였고 여기서는 10개 항구를 개항합니다. 근데 대신에 얘는 외우지 마세요. 1차 아편전쟁 난징 조약 때 5개 외우라 했잖아요. 요거 외우고 아니면 2차 아편전쟁 이후에 개항된 거라고 생각해. 오케이? 한 번만 읽어보고 이거 외우지 마. 그래서 1차 아편전쟁 5개 아니면 2차 아편전쟁 때 개항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이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 베이징 조약, 텐진 조약 비준했고요. 승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영국과 청나라가 텐진 조약을 체결해놓고 청나라가 질질 끌었죠. 그러니까 영국이 한 번 더 가서 재확인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주룽반도, 홍콩 앞에 있는 거예요. 주룽반도도 할양하고 텐진 추가 개항했고요. 근데 이때 베이징 조약을 러시아가 중재를 해주거든요. 옆에서 조율을 해줘. 그 대가로 러시아에 연해주를 할양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전부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해체돼요. 요거는 근데 사실 크게 진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요즘 내가 느끼는 거는 제가 뭐 이제 다른 강사분들 유튜브도 많이 보거든요. 국영수 강사님들도 보고는데 어떤 국어 강사님의 얘기를 듣고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어차피 평가원은 이미 이 교육과정은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국영수도 난이도가 들쑥날쑥하죠. 근데 사탐은 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냥 어차피 애들이 사탐으로 넘어오니까 어렵게만 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생소한 거 막 나오거든요. 그동안 출제 안 됐던 거.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렵게 나올 거다. 그리고 세계사 동아시아사는 진짜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한 2, 3년 전만 해도 수능 때 거의 50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인가 이제 50점 밑으로 내려갔고 이번 6월 모의고사도 둘 다 50점 밑으로 내려가다 못해 사탐 중에서 제일 어려운 두 과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렵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 생소한 것도 막 끄집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제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해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이 짱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한테 들러붙어 있는 구조였다면 이제 모두가 평등한 관계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징이 청일소 조교입니다. 청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조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국 모두 상대방 국가의 영사관, 외교관이고요. 외교관, 영사도 파견하고 외교관도 파견하고 영사재판관도 인정합니다. 조선은 뭐 독자적으로 서양과 조약 체결하기도 하고요. 일본은 자기 마음대로 류큐 병합하고, 대표적으로 베트남에서는 그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프랑스가 베트남을 보호하자 청푸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좀 알아둬야 돼. 이거 연도까지. 그래서 청나라가 패배해요. 그래서 청나라가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고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청일소 조교랑 베트남 정도는 좀 알면 좋지 않을까? 별표는 아니고요. 알아두자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 해양, 여기는 뭐 너무 중요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조선과 에도 확보와 베트남의 개항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안 중요하냐? 뭐 말해 뭐해. 여기도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기도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두 차례에 걸쳐서 개항을 해요. 누구랑? 미국이랑 개항을 합니다. 첫 번째 체결한 조약이 화친 조약이에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는 인물이 일본에 개항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포를 들고 있는 배 함대를 끌고 와서 그 에도 앞바다에서 대포를 빵빵 쏩니다. 일본이 그걸 본 일본은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화친 조약을 체결해줘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두 개 항구를 개항합니다. 시모다와 하코다테라는 항구를 개항하고요.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합니다. 아시죠? 뭐 미국 선박을 지원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자주 나옵니다. 아시죠?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미국은 더 많은 무역을 원해요, 일본과. 그렇기 때문에 4년 뒤에 미일 수호통상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해요. 그래서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요거. 근데 가나가와 대신에 사실 요코하마를 개항했고요. 효 대신에 고베를 개항했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무역 전면 자유화와 협정 관세를 체결합니다. 여러분, 관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으면 수입하는 쪽에서 보통 정해요. 근데 막 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수입하는, 이 경우에는 일본 입장에서 관세를 정하죠. 수입품에 관세를 얼마 붙일지. 그렇다 해도 막 지금 트럼프처럼 저렇게 막 100%, 105%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적정한 수준에서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일본 스스로 정하지 않고 미국과 아예 완벽하게 정해서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관세 자주권, 일본 스스로 관세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 버린 거죠. 이해가죠? 그게 협정 관세고요. 미국의 여기서 영사 재판권도 인정합니다. 이 두 개 구분해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요. 자, 다음 베트남. 베트남도 이 파트가 시험에 잘 나와. 자, 1차 사이공 조약입니다. 이 조약 체결의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이제 베트남 응호의 왕조가 크리스트교를 박해합니다. 프랑스는 크리스트교, 특히 카톨릭 국가예요. 프랑스 남부에 카톨릭이 많아, 위에 개신교도 있어요. 어쨌든 크리스트교를 박해하니까 프랑스가 베트남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프랑스가 이기겠죠. 그래서 프랑스가 베트남 남부 일부를 차지하고 1차 사이공 조약을 강제로 체결해요. 그래서 당연히 크리스티교 포기의 자유도 인정하고요. 베트남 남부의 코친차이나 동부 삼성이라는 땅을 떼어서 프랑스에게 넘겨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계 항구로 개항을 해요. 다낭, 바랏, 꽝엔 이렇게 세 개 지역을 세계 항구로 개항합니다. 다낭 요즘 유명하죠? 한국 사람들 많이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청나라에 그리고 베트남이 프랑스에게 배상금도 지불합니다. 여러분, 뭐 여기 안 중요한 게 없어. 이거 1차 사이공 조약도 내용, 연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 우리 한국사 시간 때 좀 배웠죠. 그래서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한국사처럼 자세히는 등장하진 않아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이 제일 시험에 적게 등장해요. 근데 어쨌든 나오긴 나왔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대원군은 74년까지 권력을 장악했었죠.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쳐서 미국이나 프랑스랑 수교를 거부합니다. 근데 고종이 73년부터 집권을 해요. 친정.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개항에 관심이 많아요. 개화파 관료들도 많이 등용을 하고 그때 이제 운요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이 강화도 앞바다에서 대포를 빵빵 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미국이 일본한테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해서 우리한테 합니다. 대한민국도 조선은 이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운요 사건을 통해서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규정하고요. 왜 했게? 청나라 보고 조선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려고 자주 독립국으로 규정해 준 거예요. 세계 항구 개항. 그래서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거든요. 나머지 2개가 인천, 원산. 그리고 일본의 죄송합니다. 영사재판권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해안측량권. 영사재판권은 아까 설명했고 해안측량권 때문에 일본이 조선바다 해안 측량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도.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에도 막부의 베트남까지 개항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또 너무 중요하니까 꼭 여러 번 복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근대운동입니다. 여기는 청나라랑 일본의 근대운동이 주로 등장하고 조선은 거의 안 나와. 베트남 아예 안 나오고 조선은 그냥 선지로만 몇 개 나오고요. 근데 또 겁나 많죠. 이모군란부터 독립협회까지 다 있어. 대한제국까지 이끼야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청나라 거랑 일본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근대화 운동 단어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각 사건 있잖아요. 각 사건이 단독 문제로 출제돼요. 그래서 이게 태평천국의 어떤 내용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각 사건의 배경, 전개, 결과까지 자세히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거든요. 중국 내에서 시간 순서, 일본 내에서 시간 순서,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시간 순서로 했으니까 흐름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부터 살펴볼게요. 태평천국은 말 그대로 태평천국을 세운 운동입니다. 배경은 청나라가 이제 여러 배상금 때문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니까 세금을 끌어올립니다. 가뜩이나 이제 19세기가 청나라에서도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구호가 멸만흥한입니다. 만주적을 멸하고 멸종시키고 한나라 한족을 다시 부흥시키자.
그러니까 청나라는 만주족 국가잖아요. 청나라를 없애자 이런 뜻입니다. 이걸 주도한 인물이 홍수전이라는 인물이요. 이름도 알아야 되고, 얘가 그래서 상제회라는 종교 단체를 조직해요. 이게 크리스트교 기반의 단체인데, 크리스트교는 아니고 크리스트교에서 뻗어나온 이단의 다른,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원래 본 크리스트교 계열은 아니고 크리스트교에서 변형된 이단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종교 단체래요. 저희 중국사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요 상제회라는 종교 단체를 조직해서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난징을 점령합니다. 수도가 난징이야. 그래서 이 51년부터 64년까지 꽤 나라가 가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태평천국의 정책은 좀 나름 시대를 앞서간 정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많았던 거지. 남녀 평등, 그리고 천조 전무 제도라 해서 토지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그런 제도까지 시행합니다. 그리고 여긴 동아시아에는 안 나오는데 세계사 가면 뭐 전족 금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전족이 뭐냐면 옛날에 중국에는 그런 악습이 있었는데 여성분들이 발이 작은 게 미의 기준이어가지고 발가락을 어떻게 꺾던데? 이렇게 막 징그럽게 꺾어서 묶었던 풍습이래요. 그래서 여성 너무 아프지 않아?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런 악습을 없앴다고 합니다. 태평천국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전족 금지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은 없죠. 근데 내가 생각만 해도 내 발가락도 아프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진압되냐면 한인 관료가 만든 군대, 한인의용군. 근데 한인의용군이라는 이름보다 이 중국본 이홍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본 이홍장이 만든 한인의용군에 의해서 진압됐다. 그리고 서양 세력도 가담했다. 이 정도 말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 중국본 이홍장 중요한데 여기 이름 안 뚫었냐면 요 밑에 뚫으려고 위에는 사실 안 뚫었어요. 사실 이 두 사람 이름이 더 중요해요. 아니구나. 여기 아니다. 죄송합니다. 요 밑에 중국본과 이홍장. 얘네가 뭘 주도했냐? 양무운동이라는 걸 주도해요. 중국이 영국이랑 프랑스한테 깨지면서 서양 과학기술, 무기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쟤네 대포 좋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중국본과 이홍장 주도하에, 한인 관료층 주도하에 양무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침이 뭐냐면 중체서용이에요. 중국의 몸에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 통치체제는 중국 그대로 가고 서양의 기술과 무기만 도입을 하자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난징에 금릉기국이라는 군수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서양식 육군 해군도 창설하고 기선회사, 배 만드는 회사, 방직공장 등 여러 과학기술에 입각한 공장도 설립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서양 기술만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한적 개혁 때문에 실시하고 체계적인 개혁이 부실했어. 그래서 이 동네 가선 저거 하고 저 동네 가선 저거 해서 체계적인 개혁이 부실했기 때문에 자금도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뭐로 끝나냐면 청일전쟁 패배로 완벽히 중단해요. 양무운동은. 자, 청일전쟁 졌어. 우리가 아니지. 청나라 입장에서 일본은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항상 아래라고 생각했던 거지.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항상 아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본한테 이제 진 거예요. 충격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양의 과학 기술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법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등장해요. 이제
청나라도 서양처럼 법과 제도 싹 다 뜯어 고치자. 그래서 누가 주도하냐면 량치차오랑 항유웨이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황제 광서제도 지지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방침은 어떤 방침으로 운동을 전개하냐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해서 법과 제도까지 근본적으로 개혁하자. 메이지 유신은 이따 일본 근대화 운동 때 배울 건데 일본에서는 이미 법과 제도까지 개혁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강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실시하면 입헌 군주제 확립, 과거제 개혁, 의회 개설, 신식근대, 근대교육, 상공업 육성까지 실시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 변법 자강운동에서 이런 걸 이런 개혁을 하고자 실시를 했잖아. 근데 이게 보수파의 반발로, 서태후가 주도하는 보수파의 반발로 100일 만에 끝나요. 그럼 이거는 실시된 거야, 안 된 거야? 시도만 한 거야. 이해가요? 100일 만에 끝났잖아.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를 실시했다라는 말은 틀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과거제도 이때 개혁되는 건 아니고 신정 때 폐지되고요. 그러니까 변법 자강 운동의 개혁 내용은 모두 시도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의화단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 이제 외부 세력, 다양한 서양 국가들, 뭐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까지 이런 열강들이 중국의 이권, 경제적인 권리들을 많이 뺏어갑니다. 그리고 중국 내 크리스트교가 계속 확산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민중들, 그냥 한족 민중들이 반외세, 특히 서양에 대한 반감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고 주도한 운동이 의화단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청 멸양이라는 구호가 등장해요. 청나라를 부흥시키고 서양 세력을 멸망시키자, 멸종시키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상은 반외세, 반크리스트교고 이거 서양 세력을 반대한다는 거고 반제국주의, 강대국들을 몰아내자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의화단 세력, 이 백년교라는 또 종교가 있는데 이 백년교에서 만든 단체가 의화단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 백년교 계통의 의화단 세력이 주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산둥성에서 봉기를 해요. 그래서 베이징도 점령하고요. 외국 공사관도 공격하고 철도, 교회, 학교도 파괴합니다. 이게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돼요. 그러니까 외국 8개국 연합군이야. 일본, 뭐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렇게 다 있어요. 8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그리고 의화단 운동 결과 신축조약을 체결해요. 이름이 베이징 의정서거든요. 1901년에 체결하는데 이것 때문에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여러 열강들한테 배상금도 지불해요. 그럼 중국 내적으로는 이제 입헌파와 혁명파가 분화돼요. 입헌파는 말 그대로 입헌 군주제를 하자. 혁명파는 아예 청나라를 없애고 왕이 없는 공화정을 수립하자. 이렇게 대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입헌파, 혁명파와 별개로 보수파에서도 나름 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민중들도 개혁을 많이 요구해서 청정부 내 보수파들이 주도해서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게 신정이에요. 그래서 과거제를 이때 폐지하고요. 흠정헌법 대강이라는 헌법도 발표합니다. 신식군대도 창설하고 의회도 개설하고 신식학교와 상공 육성 다양한 개혁을 실시해요. 흠정헌법 대강은 입헌 군주제를 확립했다. 그리고 군주의 권리를 명문화했다는데 역시 이 헌법마저도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흠정헌법 대강이든 이따 배우는 대일본 제국 헌법이든 대한제국의 헌법이든
모든 헌법이 군주가 동아시아의 모든 헌법은 군주가 모든 권한을 가져. 그럼 그게 입헌군주제일까요? 그냥 교과서에는 입헌군주제를 확립했다고 하는데 이게 완벽한 입헌군주제라 보기는 어려운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헌법의 내용이나 가치를 묻는 문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청나라 때 헌법대강, 흥정헌법대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돼요. 이 헌법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물어보기가 어려워.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입헌 군주제라고 할 거야? 헌법이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헌법이 헌법다운 헌법은 아니죠. 지금의 헌법과는 또 다르니까. 지금의 입헌 군주제와는 다르죠. 진짜 지금의 입헌 군주제 하는 국가들 보면 영국이나 지금의 일본은 그 왕이 정치 개입을 안 하잖아요. 진짜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이랑 다르죠. 입헌군주제랑은 사실 살짝 다른 것 같아. 어쨌든 그래도 교과서 상으로는 확립했다, 그리고 군주의 권리를 명문화했다고는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가져요. 이건 중국, 일본, 한국 다 마찬가지예요. 이따 배우겠지만. 근데 이제 이 개혁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개합 혁명파 애들은. 그래서 청을 타도하자는 혁명운동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청 멸망 과정을 살펴본 건데 청나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신의 혁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길고 길었던 청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자, 신의 혁명은 누가 주도하냐면 순원이 주도해요. 순원은 혁명파의 일원이었습니다. 순원은 중국 동맹회라는 단체를 도쿄에서 결성합니다. 중국 동맹회도 마찬가지로 청나라를 타도하려 하고 새로운 공화정을 수립하려는 단체예요. 근데 순원도 단독 인물 문제로 최근에 출제됐으니까 순원에 대한 업적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순원은 삼민주의 이런 사상을 주장해요. 그래서 민족, 민권,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 개를 강조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청나라가 이미 멸망하고 있었지만 신해혁명의 배경을 살펴볼게요. 정부가 역시 개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대요. 이것 때문에 세금을 또 과도하게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 철도를 나라 걸로 만들어요. 그리고 철도를 담보로 외국 차관을 도입합니다. 외국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스촨성 스촨성에서 일어납니다. 이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일어나니까 혁명파 애들이 같이 봉기를 일으켜요. 이해 가요? 얘네는 어디서 일어나냐? 우창에서 봉기. 다시 철도 국유화 조치를 하니까 이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대하는 운동이 수차에서 일어났는데 이 틈을 타서 혁명파 애들, 신군도 우창에서 같이 봉기를 해요. 군인들이죠. 그래서 이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중국 전국으로. 그리고 중국은 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도잖아. 경기도, 강원도인데 여기는 무슨 성? 뭐 랴오닝성, 홍룡광성, 저장성 이래요. 그래서 이 각 성들이 다 독립을 한 거야. 청나라로부터. 그리고 순원이 이 틈을 타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를 수립합니다. 수도가 난징이고 임시 대총통이 순원입니다. 자, 현재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청나라에서 각 성들이 독립을 했어. 그리고 중화민국도 세워졌어. 청나라는 이제 있긴 있어. 근데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훅 불면 꺼지는 상황에서 청정부가 일단은 혁명 진압을 위해 위안스카이를 파견합니다. 위안스카이는 근데 이길 자신도 없고 자기는 이 혁명파를 이길 자신도 없고 청나라 유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순원이랑 위안스카이랑 혁명파의 순원이랑 짝짝꿍합니다.
순원이 청나라 멸망하면 너한테 임시 총통 자리를 주겠다. 위안스카이가 콜을 하죠. 그래서 이때 근데 위안스카이는 대신 우리 청나라 황제와 가족들, 황제 집안은 잘 보살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멸망해요. 1912년에. 여기까지가 신의 혁명입니다. 어쨌든 청나라가 이렇게 멸망해요. 끝은 항상 이렇게 멋있진 않죠. 항상 이렇게 힘없이 멸망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든. 근데 그 다음 이 타협의 대가로 위안스카이가 임시 총통에 취임을 하죠. 그래서 수도를 다시 베이징으로 옮겨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베이징 정부라고 해. 교과서에. 이걸 베이징 군벌 정부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때 군벌이 막 난립하기 때문에 이건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중화민국인데 수도가 베이징에 있다 해서 베이징 정부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12년부터 28년이야. 이거 평가에 나왔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어쨌든 위안스카이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겨서 베이징 정부가 시작해요. 근데 위안스카이가 이때 혁명파를 탄압해. 순원을 탄압하고 황제 체제 부활을 시도를 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16년인가 죽습니다. 위안스카이가. 그때 이제 중국엔 여러 군벌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방의 군인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 동네방네 군대야. 군벌이. 그래서 아빠도 군대, 나도 군대, 뭐 손자도 군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방을 차지하고 있는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누구 있고 여기 누구 있고 많아요. 막 무슨 파 나도 몰라. 너무 많아. 얘네들이 서로 베이징 정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퉈요. 그래서 이 중국이 여러 군벌들로 분열됩니다. 거의 중앙 정부가 중화민국이 있지만 힘이 많이 약하고 이 각 지방의 군벌들의 힘이 강해진 시기예요. 그래서 베이징 정부 시기를 베이징 군벌 정부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교과서상으로는 베이징 정부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베이징 정부가 위안스카이 이후에 수립돼요. 베이징 정부는 중화민국인데 수도가 베이징일 때를 베이징 정부라고 합니다. 위안스카이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여러 군벌들이 난립을 합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의 힘은 약해지고 중앙정부의 힘은 약해지고 지방의 군벌들의 힘이 강력해져요. 그리고 이 지방의 군벌들이 저 중화민국 정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시기다. 그게 베이징 정부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군벌 정부 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인지 누가 누가 정부의 대표인지 쟤네는 왜 싸우는 건지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서 정리하고 그 다음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청나라는 끝났고 일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9단원 파트가 굉장히 양이 많죠. 실제로 교과서상의 분량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꼭 시험에 한두 문제, 9단원에서만 두 문제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꼭 중요한 파트니까 확실히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일본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운동 살펴볼게요. 일본은 개항 이후에 여러 경제적인 혼란이 찾아옵니다. 외국 상품도 유입되고 이걸 수입하느라 금과 은이 유출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러다 보니 물가가 상승하면 돈 없는 하급무사들이나 민중들의 불만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하급무사들이 반막부 세력, 그러니까 막부를 타도하지 않는 세력을 형성해요. 특히 여러 번죽의 사스마본과 조슈본이 주도합니다. 얘네가 존왕양이 운동을 전개해요. 이게 뭐냐면 천황, 왕을 받들고 존중하고 서양을 몰아내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가 먼저 서양과 전투를 했는데 졌어요. 서양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럼 서양이 문물을 수용해야겠다. 그래야 우리도 강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이 운동은 포기하고 오랑캐 이자에 물리칠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세력 물리치는 운동은 포기하고 그냥 막부만 타도하자고 합니다.
막불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정권을 수립하자고 해서 이런 사건이 메이지 유신이에요. 이때 취임한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왕이 정치하는 시대로 돌아왔다고 해서 왕정복고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동안 막부에서는 천황은 정치를 하지 않고 초군이 정치를 했는데 이제 다시 천황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직접. 그리고 이제 메이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해요. 메이지 정부는 문명 개화론이라 해서 서양의 기술, 제도, 법 이런 것까지 전부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본의 여러 가지 면을 전부 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 내용은 너무 중요해요. 뭐 안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는 도쿄입니다. 도쿄가 에도예요. 이제 천황은 그 전까지는 교토에 살았어. 근데 이제 메이지 정부 이후에 도쿄로 수도를 옮기고요. 첫 번째 폐번 모험에 현 정책을 단행합니다. 기존에는 지방의 다이묘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걸 번이라고 해. 이 땅을 번이라고 하고 다이묘가 이게 일본이면 자기 땅을 차지해요. 여기서 세금도 자기가 갖고 물론 이제 중앙 정부에 보내는 세금은 따로 있긴 해요. 근데 막부에 보내는 세금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나름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다 없앱니다. 그래서 이 번을 없애고 그 지역에 현을 설치해요. 그러면 이 모든 땅, 국가의 모든 땅은 누구 거야? 나라 겁니다. 중앙 집권 체제가 수립돼요. 그래서 다이묘들은 전부 땅을 뺏겨요. 오케이? 그다음 이와쿠라 사절단을 유럽이랑 미국에 보냅니다. 서양 문물을 시찰하려는 의도가 첫 번째고, 그리고 미국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죠. 그걸 개정하기 위한 목표도 있어요. 그건 잘 안 됐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에 파견을 했다. 그리고 징병제도 실시합니다. 경제 부분에선 근대적 토지세 제도를 시행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토지세를 징수합니다. 그전에는 뭐 다이묘 거쳐서 이 지역 따로 저 지역 따로 걷었으면 이제 전체 일괄적으로 중앙정부가 딱 한 번에 걷습니다. 그리고 식산응업 정책을 그래서 산업을 흥하게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상공업을 육성하고 철도도 부설하고 은행도 설립합니다. 그래서 사회 면에서는 신분제를 폐지하고요. 그래서 3인 평등,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됐고, 교육 면에선 근대학제라는 걸 제정합니다. 근대 학교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의 학교 제도를 만들고 소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의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육 치거라는 걸 제정해서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효심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와중에 자유민권, 백성들의 민권을, 국민들의 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도 서양식 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정부가 탄압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타가키 다이스케인데 인물이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라는 글을 제정하고 의회 설립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탄압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성을 느껴서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설립하려고 해요. 대일본 제국 헌법을 해서 천황을 신격화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내용, 천황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내용은 일본은 헌법이 이 대일본 제국 헌법 그리고 신헌법과 비교해서 출제될 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는 알아두자고요. 아시겠죠? 중의원 선거를 실시해서 일본 제국 의회도 개설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봐봐. 굉장히 모순적이죠. 입헌제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결국 천황이 절대적 권한을 소유했대요.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이거를 어떻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등장하기 어렵습니다. 입헌제 국가라는 표현은 등장하기 어려우니까 천황을 신격화했다. 천황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 정도만 알아둬도 무방하고요. 연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메이지 정부는 우리도 제국주의로 자꾸 우리래 죄송해요. 일본도 제국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침략 활동을 전개해요. 그래서 타이완도 침공하고요. 한반도 침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870년대는 정한론이라는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방침도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운요 사건까지 일어난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한반도 침략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요. 1879년엔 류큐를 병합해서 지금의 오키나와로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조선과 베트남의 근대화 운동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능과 평가원에는 선지로만 가끔 등장하고 잘 안 나옵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는 잘 안 나와. 그래서 혹시나 내신하는 학생들 때문에 수업은 하는데 우리 이미 1학년 때 한국사 다 배웠을 거잖아요. 거기가 더 자세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히 교과서상으로도 한국사보다는 간단히 있으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만 살펴보고 한국사 열심히 했으면 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장난이고요. 시간 지나면 당연히 까먹겠죠. 그냥 그래서 한번 복귀한다고 생각하고 내신에서 좀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는 학생들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능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냥 간단히만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로. 개항 이후 일본과의 개항 이후 한반도의 개화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개화 담당 기구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죠. 그래서 이때는 동도 서기론을 입각해서 중국의 양무운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8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동도서기론은 그 중체서양처럼 동양의 전통, 조선의 전통을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온건적 개혁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절단을 보내서 근대 문물을 수용하기로 합니다. 일본에는 수신사랑 조사시찰단, 청나라는 영선사를 파견해요. 그리고 군제를 개편해서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신식군대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는데 이 개화 반대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 있죠. 보수 유생들이 그걸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정도를 시키고 사악하면서 배척한다. 이런 운동을 전개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 별기군이 너무 잘 나가니까 오히려 구식군인들을 차별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구식군인들 월급을 안 줘. 여러분 월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녀보세요. 월급 13개월 안 주면 미칩니다. 근데 13개월 안 받고 어떻게 다녔지? 저러면 한 달도 안 주면 바로 그만둘 것 같습니다. 어쨌든 99인들이 13개월치 월급도 안 받고 다녔어요. 대단하죠. 근데 겨우 13개월치를 13개월 지나서 한 달치 월급을 받았는데 옛날에는 월급을 쌀로 줬어요. 거기에 막 견화 모래나 이런 쌀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99인들이 봉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선 정부에서 못 막으니까 고종이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이모군란을 진압하고요. 이것 때문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청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과 청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빼먹은 내용 장정을 체결을 해요.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계합파가 분화돼요.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 그래서 급진계합파는 우리가 청에게 끌려다니는 게 싫은 거야, 조선이. 그리고 조선의 개혁이 이 온건계합파의 개혁으로는 너무 느리다. 완벽하게 우리도 메이지 유신처럼 확 바꾸자 이렇게 주장해요, 급진계합파가. 그래서 급진계합파가 개혁을 시도한 건 사건이 갑신정변이죠. 청푸 전쟁을 틈타서 급진계합파가 이제 84년에 청푸 전쟁이 일어나니까 청나라가 조선에 주둔돼 있던 청나라 군대 절반을 뺍니다. 그래서 급진계합파가 일본의 지원을 얻고 갑신정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모방해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쿠데타에 성공하고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하죠. 그래서 첫째, 청에 대한 4대 관계를 폐지하고 이모곤란 때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붙잡혀갔기 때문에 그 흥선대원군 조선으로 복귀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갑신정변도 입헌 군주제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문벌 폐지와 인민평등권을 지향해요. 그치만 3일 만에 끝나죠. 그리고 급진계합파는 몰락하고 이때 다시 청나라가 개입을 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청나라 내정 간섭이 더욱 심화됩니다. 그 이모군란 때, 갑신정변 말고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내정 간섭한다고 조선에 파견한 인물 중에 위안스카이가 있어요. 아까 그 위안스카이 그 사람이에요. 신해영 때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가 갑신정변 이후 때부터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 들어와서 갑신정변 이후까지 계속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에선 중요한데 동아시아에선 별로 안 나옵니다. 청과 일본이 텐진 조약을 체결해요. 둘 다 한반도에서 군대를 뺀 대신에 양쪽 한 국가라도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할 일이 있으면 같이 파견하자. 상대방에게 알리고 같이 파견하자. 이런 내용의 조약이 텐진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철벽, 공동 파병이죠. 한반도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 동학농민운동도 발발하죠. 그건 동학농민운동은 이따 청일전쟁 직전에 살펴볼 거고요. 일본이 동학농민운동 발발하니까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죠. 기억나죠, 여러분? 그리고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간섭 및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한 개혁이 갑오 개혁이에요. 우리 한국사 때는 갑오 1차, 2차 을미개혁까지 구분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진 동아시아에선 안 나옵니다. 갑오 개혁은 군국기무처에서 주도해요. 그냥 엄밀히 따지면 1차는 군국기무처에서 주도하고 2차 때는 군국기무처가 폐지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갑오 1, 2차 동아시아 사이에서는 갑오 1, 2차 구분 안 하기 때문에 군국기무처가 갑오개혁 주도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오개혁 때 중요한 개혁은 왕실과 정부를 분리한 거죠. 그래서 국왕의 정치 참여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근대적 내각제가 행정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대적인 행정부도 수립하고 조세 제도도 합리화하고 중요한 건 신문제가 이때 폐지되죠. 그리고 과거제도 이때 폐지됩니다. 그리고 근대학교도 설립했습니다. 을미개혁 때는 태양력, 요건 연도로 나중에 중요하게 볼 거고요. 태양력 사용하고 단발력 시행하고, 아간파천으로 인해서 개혁이 중단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독립협회, 아간파천 때문에 조선의 독립국 지위가 약화됩니다. 왕이 자기 궁궐 버리고 가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그쵸? 열강의 이권 침탈,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 일본이 조선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권리들을 많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서재필과 개화 지식인들이 독립신문을 먼저 창간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창립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도 계속 창간하고요. 독립신문이 협회보다 먼저 창간했어요. 그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민중계몽, 그래서 문명개화, 여러 가지 계몽 사상들, 그리고 자주 독립 사상들을 민중들한테 많이 전파합니다. 그래서 만민 공동회라는 걸 개최하죠. 그래서 만 명이 모이는 토론회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권 수호 운동, 여관 이권 침탈을 반대하고요. 그래서 막 한국사 때 보면 러시아 전령도조차 반대했다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주국가, 독립국가 수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개혁을 요구하고 뭐 인민 기본권 보호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의회 개설, 입헌군주 수립 요구.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독립협회에서 주장한 개혁 내용을 담은 헌 6조를 관민공동에서 결의합니다. 관민공동에는 만민공동에 정부 관료들이 참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헌 6조도 결의하고 여러 가지 개혁안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보수 세력이 고종한테 모함합니다. 독립협회가 왕을 없애고 공화정으로 가려고 한대요. 그러면 고종 전하, 고종폐하, 황제폐하 아니요, 황제폐하는 아니지. 황제폐하도 이때부터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됐으니까 98년에는 황제폐하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함을 해요.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됩니다. 고종이 황국협회라는 보부상 단체를 동원해서 강제 해산해요. 자, 그 다음 대한제국. 독립협회가 96년부터 98년까지잖아요. 딱 1년 뒤, 독립협회 수립 1년 뒤에 고종이 이제 97년에 다시 경운궁으로 환궁합니다. 어떻게 환궁됐는지 살펴볼게요. 95년 때 을미사변으로 민비가 시해되죠. 일본 애들이 조선의 왕비였던 민비를 시해합니다. 그리고 고종이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러시아 공사원으로 몸을 피신해요.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러시아를 당시에 알아서라 했기 때문에 러시아 공사관, 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계속 다시 전하 이러면 나라꼴이 엉망이 옵니다. 이래가지고 환궁하셔야 되옵니다. 그래가지고 고종이 바로 1년 뒤에 환궁합니다. 그리고 전하 이제 저기 황제국으로 등극하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죠. 이제 황제국이에요. 여러분, 동아시아 전근대 동아시아 개념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황제는 중국 하나예요. 하늘 아래 황제 국가는 하나여야 돼. 근데 이제 그 황제를 우리 조선도 해보겠다 이거야. 얼마나 그 500년간 아니죠 2000년간 중국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서 드디어 조선이 황제국이 되는 순간입니다. 황제는 고종이고요. 그래서 대한제국이고 연호가 광무예요. 그래서 고종을 광무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순종은 융희제라고 부릅니다. 연호가 순종은 융희예요. 근데 뭐 우리가 조선 왕들을 연호로 부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연호가 광무다 이렇게만 보면 되고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국내 내외에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해요. 그래서 고종이 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이라고 하고 구본신참 방침으로 개혁을 합니다.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고하겠다. 뭐랑 비슷해? 동도석 이론, 중체소용과 비슷한 겁니다. 점진적으로 개혁하자. 그래서 상공업진흥, 근대적 시설 마련, 근대적 회사 공장 설립 같은 걸 추진하고요. 근대교육 수립도 하고 외국의 유학생도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때 헌법을 만들어요. 대한국 국제. 그래서 대한제국 헌법이고 황제의 무한한 권력을 명시합니다. 그걸 전제 군주제라고 표현을 해요. 헌법이 있어도 입헌 군주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게까지가 대한제국이다. 여기까지 하고 대한제국은 나라를 뺏기죠. 1910년에 그렇게 됩니다. 조선의 역사는 여기까지로 끝이 납니다. 베트남 근대운동 여기는 정말 안 나와. 그냥 한번 볼게요. 이제 프랑스한테 나라를 뺏긴 뒤로 유교 지식인들이나 농민들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력투쟁 운동을 주도하거든요. 그게 근황운동이에요. 그렇지만 프랑스군에 진압당합니다. 그 다음에 판보이쩌우라는 인물이
일본에 유학을 보내서 선진 학문을 배워보자. 그게 동유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가 일본한테 압박해서 베트남 유학생들 다 쫓아내게 돼요. 별로 그렇게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 판보이저우가 다시 중국으로 가서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을 위해 무장 독립투쟁을 중국에서 전개해요. 그냥 이 정도 있었다 이렇게만 알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국제질서와 근대운동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서양 문물의 수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너무 긴데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 안녕.